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믿고 있던 사람이 여러분을 배신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70세 할머니가 4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3억 원으로 마련한 집에서 짐을 싸고 나가고 있습니다. 자기 집인데 왜 나가야 하는 걸까요?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내가 세입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믿었던 자식이 부모의 집을 빼앗는 경악스러운 상황. 오늘 이 이야기는 절대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정말 믿을 만합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여러분의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경고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여러분의 마지막 희망인 노후를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충격적인 상황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절대로 무심코 아무 서류에나 도장을 찍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도장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다는 무서운 가능성을 깨닫게 될 테니까요. 제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올해 70세예요. 경상북도의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먹을 것도 없어 하루에 고구마 한 개로 연명해야 했던 어린 시절. 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꼭 내 집을 갖고 싶다는. 그 간절하고도 소박한 꿈 하나만을 품고 20대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나물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상상해보세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도매시장으로 달려가 나물을 사오고 추운 겨울날에도 맨손으로 하나하나 다듬어서 새벽 4시부터 장사를 시작하는 그 처절한 일상을. 손가락이 얼어서 곱아 펴지지도 않고 겨울에는 동상에 걸려 손가락 끝이 터져 피가 흘러도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요? 내 집이 갖고 싶었거든요. 그 한마디에 담긴 간절함을 여러분은 느낄 수 있습니까?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눈보라가 치는 날에도 몸살이 나서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려도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쓰러져도 다음 날엔 또 나갔어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등에 업고 장사했어요. 젖먹이 아기를 업고 새벽 시장에 나가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측은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순자야, 너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장사하냐? 그럴 때마다 저는 한결같이 대답했어요. 내 집 마련하려고요. 언젠가는 꼭 내 집을 가질 거예요. 40년. 여러분,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14,600일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벌어 모은 돈. 그 돈이 바로 3억 원이었어요. 드디어 2018년 저는 서울 외곽에 32평짜리 작은 집 한 채를 마련했어요. 작은 집이었지만 저에게는 경복궁보다도 더 소중한 궁궐 같았어요. 너무 좋아서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드디어 내 집이 생겼다 싶어서. 집 문패에 김순자라고 새겨진 글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내가 드디어 집주인이 됐구나. 그 집이 저의 전부였어요. 자존심이었고 평생 일한 보람이었고 노후의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아들 민수도 참 착한 아이였어요.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야간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까지 보냈죠. 저는 아들 학비를 벌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우리 아들만큼은 가난하게 살면 안 된다.
졸업하고 나서 민수는 대기업에 취직했고 예쁜 여자와 결혼도 했어요. 며느리 영희도 처음엔 정말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가 효도할게요. 그런 며느리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행복했어요. 아,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이제 정말 편히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5년 전부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2019년 아들 민수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뒀어요. 엄마 사업을 해보려고 해요. 요즘 누구나 창업하잖아요. 처음엔 저도 응원했어요. 우리 아들이 사업가가 되는구나. 하지만 그것이 악몽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사업이 잘 안 됐나 봐요. 민수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한숨만 내쉬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그때부터 민수가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 시작한 것은 엄마,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요. 조금만 빌려주세요. 곧 갚을게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자식이 고생하는데 어미 마음에 안 줄 수가 있겠어요? 처음엔 100만 원이었어요. 그 다음엔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빌려주는 돈은 눈덩이처럼 계속 늘어만 갔어요. 하지만 무서운 것은 그 돈이 단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사업이 잘 되면 이자까지 쳐서 다 갚을게요. 하지만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민수의 사업은 계속해서 악화일로를 걸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며느리 영희의 태도가 180도 바뀌기 시작해요.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은 부모가 자식한테 물려줘야 하는 시대라고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어머니 혼자서 이 큰 집에 계시기도 그렇고, 관리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저희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처음엔 고마운 말인 줄 알았어요. 아, 우리 며느리가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영희가 점점 집안의 모든 것을 간섭하기 시작했거든요. 냉장고 안을 뒤지고 제가 뭘 사왔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전기세 가스비가 얼마 나왔는지 따지고 어머니, 전기 너무 많이 쓰시네요. 좀 절약해 주세요. 어머니, 나이 드신 분이 너무 돌아다니시면 안 좋아요. 심지어는 제가 40년간 사귀어온 친구들과 만나는 것까지 싫어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어요. 2023년 3월 15일 오후 2시. 이 날짜와 시간을 여러분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순간이 70세 할머니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악마 같은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민수가 서류 봉투를 들고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평소보다 표정이 밝더라고요.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 좋은 소식이냐? 어머니, 집을 전세로 내놓으면 월세보다 목돈을 받을 수 있어요. 전세금 받아서 이자로 생활하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전세? 내가 왜 전세를 내나? 그때 민수가 더욱 자세히 설명했어요. 어머니, 매달 관리비 내는 것도 부담스러우시잖아요. 전세 맡겨놓으면 전세금으로 이자도 받고 저희가 모든 걸 관리해 드릴게요. 어머니는 그냥 편히 쉬시기만 하면 돼요. 참 그럴듯한 말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로 아들이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첫 번째 치명적인 경고 신호를 놓쳐서는 절대로 안 돼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좋은 뜻이라고 해도 재산과 관련된 서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해요. 하지만 저는 그걸 몰랐어요. 자신이 낳아 기른 아들을 믿었거든요. 민수가 서류를 가져와서 테이블에 펼쳐 놓았어요.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였어요. 엄마, 안경 어디 있어요? 아, 안경이 어디 갔나? 제가 안경을 찾고 있는 사이 민수가 말했어요. 그냥 전세 계약서예요, 엄마. 복잡한 거 없어요. 여기다가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이 순간이에요. 바로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순간이에요. 내 아들인데, 내가 낳아 기른 아들인데 설마 어미를 속이겠어? 그런 생각에, 그런 맹목적인 믿음에 서류를 자세히 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에요. 왜 그때 조금만 더 꼼꼼히 봤을까? 왜 다른 사람한테라도 물어봤을까? 바로 이 순간이에요. 도장이 찍히는 바로 이 순간. 저는 제가 무엇에 서명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민수가 여기 도장 찍어주세요라고 가리킨 곳에 그냥 기계적으로 찍었을 뿐이에요. 딱 한 번. 그 한 번의 도장이 70세 할머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도장을 찍고 나서 민수가 서류를 급히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때만 해도 저는 고마운 줄 알았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효자구나.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하지만 2주 후에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돼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전세 계약서가 아니라 집을 아들에게 완전히 넘기는 소유권 이전 계약서였다는 것을. 그 순간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온 세상이 캄캄해지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내가 그때 조금만 더 꼼꼼히 봤으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으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미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이런 악마 같은 속임수에 당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효도라는 이름으로, 부모를 위한다는 거짓된 명목으로. 하지만 기억하세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서류는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2주 후,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져요. 이웃집에 사는 김씨 아주머니가 수상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순자야, 내 집이 아들 이름으로 바뀌었다던데. 동네에서 다들 그런 얘기하던데.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 집인데. 왜 아들 이름으로 바뀌어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혹시나 해서 동사무소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하게 돼요.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까 정말로 제 이름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소유자란에 김민수라고 또렷하게 써 있는 걸 보는 순간. 그 순간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40년 동안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피가 나도록 벌어모은 돈으로 산 집이, 제 모든 것이었던 그 집이 하루아침에 아들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동사무소 직원도 안쓰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이미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네요. 언제 계약하신 거예요? 그때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2주 전에 민수가 가져온 그 서류. 그게 바로 이 소유권 이전 계약서였던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민수를 불러 따졌어요. 평생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었는데. 민수야, 이게 뭐니? 왜 우리 집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너 나 속인 거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절망이 뒤섞인. 민수가 당황하면서 변명했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어머니 집이잖아요. 명의만 제 이름으로 해둔 거예요. 세금 문제도 있고 나중에 상속세도 아낄 수 있어요. 그럴듯한 변명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며느리 영희의 반응이었어요. 영희의 태도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 집 관리는 저희가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편히 계세요.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말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그래도 공손했는데 이제는 마치 자기가 진짜 집주인인 것처럼.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영희가 제 방에 들어올 때 노크도 하지 않아요. 냉장고를 마음대로 열어보고 제가 뭘 하는지 일일이 간섭하고, 마치 제가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된 것처럼 대했어요. 어머니, 전기 너무 많이 쓰시네요. 절약 좀 해주세요. 어머니, 물도 아껴 쓰세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늦게 들어오시면 걱정돼요.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모처럼 박혔어요. 제가 40년간 사귀어온 친구들과 만나려고 하면, 어머니, 나이 드신 분이 너무 밖으로만 돌아다니시면 안 좋아요. 점점 숨이 막혔어요. 자신의 집인데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소문은 번개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동네 이웃들, 친척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죠. 야, 들었어? 순자네가 아들한테 집을 빼앗겼다더라. 정말? 그래도 자식이 그럴 리는 없을 거 아니야? 글쎄,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무래도 할머니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요즘 노인들 치매도 걸리고 그러니까. 아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아니야?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리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제 귀에 들려왔어요. 40년 동안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온 제가 하루아침에 동네 사람들의 웃음거리, 가십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장 보러 나가도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리고, 친구들 만나기도 민망하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시선을 받아야 하나. 정말 우울했어요. 때로는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더욱 충격적이고 경악스러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달 후에 알게 된 사실은 정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아들 민수가 제 집을 담보로 2억 원을 빌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머니 몰래. 어머니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은행에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어요. 김민수 씨, 어머니 되세요? 대출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 연락드렸는데요. 그때 알았어요.
민수가 제 집을 담보로 거액의 돈을 빌렸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2억 원. 저에게는 상상도 못할 천문학적인 큰 돈이었어요. 민수를 불러서 따졌죠. 민수야, 내가 우리 집 담보로 돈을 빌렸다며. 엄마, 그게 2억 원이나 빌렸다며. 민수가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갚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민수의 사업이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저는 이제 법적으로 완전한 세입자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자신의 집인데, 자신이 40년 동안 피땀 흘려번 돈으로 산 집인데, 법적으로는 세입자라니. 이게 말이 돼요? 하지만 그게 냉혹한 현실이었어요. 민수가 집주인이고 저는 그냥 거주자일 뿐이었어요. 저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 온갖 곳을 뛰어다녔어요. 먼저 주민센터에 갔어요. 도움을 좀 주세요. 제발. 아들이 저를 속여서 집을 빼앗아 갔어요. 상담사가 안쓰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하지만 어르신께서 이미 도장을 찍으셨고 등기도 넘어간 상황이라서 법적으로는 아드님이 정당한 소유자가 되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을 그냥 포기하라는 거예요? 법무사 사무실에도 가봤어요. 사기죄로 고발은 가능하지만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일이라 더욱 복잡하고요. 그리고 이미 정당한 절차를 거쳐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도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변호사 상담도 받아봤어요. 어르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적으로는 아드님이 정당한 소유자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로 세상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어요. 법도 저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것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해요? 40년 동안 성실히 일해서 번 돈인데, 그 돈으로 산 집인데, 그때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억울해서, 분해서.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현실이 더욱더 답답했어요. 설상가상으로 민수의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어만 갔어요. 사업은 더욱 어려워지고 빚은 눈덩이처럼 계속 늘어만 갔어요. 그러다 보니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이 집 김민수 씨 건 맞죠? 돈 안 갚으면 집 가압류 들어갈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자만 몇 천만 원인데. 그런 무서운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까 정말로 실감이 났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제 집이 아니라는 것이. 제가 4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와서 가압류한다고 하니 정말로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며느리 영희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심해졌어요.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이제 아이들 키우기 바빠요. 혼자 계시기 힘드시면 양로원이라도 알아보세요. 양로원이요?
자신의 집에서 살고 있는데 며느리가 양로원에 가라고 하는 건가요? 어머니, 요즘 양로원도 시설이 정말 좋다던데요. 거기서 동년배분들과 지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영희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40년 동안 고생해서 마련한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때 정말로 죽고 싶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집에서 쫓겨나고 동네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고 며느리에게는 무시당하고 살 이유가 뭐가 있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절망적인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민수가 어머니를 찾아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앞으로 월 50만 원씩 내주세요. 뭐라고요? 저희도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대출 이자도 내야 하고 아이들 교육비도 들어가고 어쩔 수 없어요. 그 순간 정말로 말이 안 나왔어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40년 동안 손에 물집 잡히면서 번 돈으로 산 집에서 자신이 월세를 내라고요? 그것도 자신의 아들에게요? 정말로 기가 막혔어요.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어요? 민수야, 이게 말이 되냐? 내 집에서 내가 월세를 내라고.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제 명의가 제 것이라서 세금도 내야 하고 관리비도 정말 어쩔 수 없어요. 민수도 미안해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돈을 요구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죽어도 이 억울함은 풀어야겠다.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바로 이때 예상치 못한 희망의 빛이 찾아왔어요.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을 때 만났던 직원이 저를 다시 찾아온 거예요. 할머니, 그 후로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으세요? 정말 고마운 분이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저를 찾아와 주다니. 직원은 이 사건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할머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며느리분이 너무 급하게 집을 정리하려는 것 같았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정말로 예리한 분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며느리가 정말 이상하긴 했어요. 저도 그때부터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이상한 점들이 많았어요. 집에 사람이 오면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전화 받을 때도 다른 방에 가서 받고 뭔가 숨기는 것 같더라고요. 직원이 제안했어요. 할머니, 며느리분 행동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뭔가 단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처음엔 그런 게 무슨 도움이 될까 싶었지만 해볼 만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해보기로 했어요. 며칠 동안 관찰해 보니까 정말로 이상했어요. 영희가 매일 누군가와 은밀한 통화를 했어요. 그것도 민수 몰래요. 민수가 나가고 나면 바로 전화를 해서 한참 동안 이야기했어요. 목소리를 낮춰서 하니까 내용은 잘 안 들렸지만 뭔가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우연히 들었어요.
응. 집 처리는 거의 다 됐어. 좀 더 기다려봐. 할머니만 내보내면 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나를 내보낸다고. 내 집에서 나를 내보낸다는 거였어요. 며칠 후에 더욱더 결정적인 단서가 나타났어요. 영희가 또 전화를 하는 걸 제가 문 뒤에서 몰래 엿들었어요. 이번에는 더욱더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3억에 팔기로 했어. 할머니 몰아내고 나면 바로 계약할 수 있어. 그 돈으로 우리 빚도 다 갚고 새로 시작하자. 할머니는 양로원 보내면 되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저를 속여서 집을 빼앗고 저를 쫓아낸 다음에 집을 팔아버리려는 정말로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이었어요. 그것도 제 등 뒤에서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니. 저는 즉시 직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직원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완전히 계획적인 범죄네요. 할머니, 이거 충분히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녹음하신 거 있어요? 아쉽게도 녹음은 못했지만 직원이 더 깊이 조사하기로 했어요. 며칠 후에 직원이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할머니, 아드님이 다른 부동산에도 문의를 했어요. 집을 팔 준비를 이미 몇 달 전부터 해왔던 것 같아요. 정말로 치밀했어요. 저를 완전히 바보로 본 거죠. 더욱 놀라운 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들은 얘기였어요. 직원이 직접 가서 확인해 본 결과 민수가 이런 말을 했다더군요.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셔서 빨리 처리해야 한다. 어머니가 알면 반대하실 것 같으니까 조용히 진행해달라. 치매라고요? 저보고 치매라고 했다고요? 저는 70살이지만 정신이 멀쩡해요. 치매 같은 거 전혀 없어요. 그런데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둔갑시켜서 집을 팔려고 했다니. 정말로 기가 막혔어요. 자기 어미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까지. 할머니, 이거 완전히 사기예요. 증거도 충분해요. 직원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조금씩 힘이 났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할머니, 이제 법적 대응을 해야 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저에게도 확실한 증거가 생겼어요. 하지만 법적 대응은 여전히 쉽지 않았어요.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어요. 증거는 있지만 이미 정식 절차를 거쳐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이라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기죄는 충분히 성립됩니다. 사기죄. 자신의 아들을 사기죄로 고발해야 한다는 게 정말로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70세 할머니의 마지막 반격이 드디어 시작된 거예요. 직원이 끝까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할머니, 제가 끝까지 같이 가줄게요. 혼자서는 힘들죠. 처음엔 자기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해주나 싶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런 일이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신 거더라고요. 할머니 같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가족을 믿었다가 재산을 잃고 갈 곳까지 잃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예요. 다른 분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런 사례를 반드시 알려야 해요. 재판 준비는 정말로 힘들었어요. 40년 동안 장사한 기록을 다 찾아야 했어요. 집 살 때 통장 내역, 아들에게 빌려준 돈 기록,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기억을 되짚어가면서 하나하나 찾아야 했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증인을 찾는 일이었어요. 가족 간의 일이다 보니까 증인이 될 만한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나마 이웃분들이 도와주셔서 순자 씨 아들이 그런 말 하는 거 나도 들었어. 증언해 줄게. 그리고 결정적인 증인이 나타났어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이 증인이 되어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아들분이 와서 명확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모르게 처리해달라고. 어머니가 알면 반대하실 것 같다고 했거든요. 이거 완전히 사기 아닌가요?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2024년 5월 법정에는 저와 직원 그리고 아들 민수 가족이 마주 앉았어요. 40년 만에 자신의 아들과 법정에서 마주 앉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법정에서 말했어요. 재판장님, 저는 평생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40년 동안 손에 물집 잡히면서 번 돈으로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아들이 속여서 빼앗아 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민수도 변명했어요. 어머니를 속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단지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했던 건데 어머니가 혼자 계시기 힘드실까봐. 하지만 검사가 날카롭게 파고들었어요. 피고인은 명백히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했습니다. 전세 계약서라고 속여서 소유권 이전 계약서에 서명하게 한 것은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또한 피해자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심지어 매매까지 추진한 것은 계획적 범죄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어요. 민수가 이미 몇 달 전부터 집을 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 저를 치매 환자로 둔갑시켜서 빨리 처리하려고 했다는 것 듣면서 정말로 화가 났어요. 하지만 판결은 제 기대와 달랐어요. 판사가 말했어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합니다. 다만 이미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전된 소유권을 원상 회복하기는 법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집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거였어요. 민수는 처벌받지만 제 집은 이미 민수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위자료 500만 원. 40년 동안 모은 3억 원짜리 집에 비하면 정말로 푼돈이었어요. 법원에서 나오면서 참 허무했어요. 제가 옳았다는 걸 법도 인정해줬는데 왜 이렇게 속이 시원하지 않을까? 결국 집은 못 돌려받는 건데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하지만 정작 피해자인 저는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그로부터 6개월 후 저에게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직원이 전화를 해서 말했어요.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할머니께서 공공임대주택 신청하셨던 게 선정되셨어요. 이제 진짜 할머니만의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공공임대주택. 작은 원룸이었지만 정말로 오랜만에 희망이 보였어요. 작긴 하지만 이제 정말로 제 집이에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고 누구에게 쫓겨날 걱정도 없고 월세 낼 걱정도 없어요. 정말로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사하는 날 직원이 도와주러 왔어요. 할머니, 새 출발이에요. 힘내세요. 정말로 고마운 분이었어요. 그분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분이 없었으면 저는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새 집에 들어가면서 생각했어요. 비록 작고 낡은 집이지만 이곳은 정말로 제 집이에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아무도 저를 쫓아낼 수 없어요. 40년 만에 다시 찾은 진짜 내 집. 그런 기분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걸 느끼셨을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거예요.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갈 곳까지 잃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특히 우리 같은 시니어 세대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자식들이 부모님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접근할 때가 가장 위험해요. 아무리 좋은 뜻이라고 해도 재산과 관련된 서류는 절대로 함부로 서명하면 안 돼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저도 그랬거든요. 내 아들인데 설마 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특히 재산 관련 서류는 절대로 본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면 안 돼요. 서류를 받으면 반드시 꼼꼼히 읽어보세요.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인다면 안경을 쓰고 그래도 안 되면 돋보기를 쓰세요. 이해가 안 되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절대로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혹시 이와 같은 일을 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절대로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주민센터든 법무사든 변호사든 시민단체든 누군가는 분명 도와줄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엔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직원 같은 분을 만나면서 희망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세상에는 우리를 도와주려는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용기 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나중에 상속은 어떻게 할 건지. 가족들과 미리미리 상의하고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내 이름은 잃었지만 내 목소리는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목소리로 다른 분들이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계속 말할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경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집에 가시면 가족들과 재산 관리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서류함에 있는 중요한 서류들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모르거든요. 누군가 몰래 손댄 게 있을지. 그리고 서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읽어보고 이해한 다음에 서명하세요.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요. 한번 찍힌 도장은 되돌릴 수 없어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내 재산은 내가 직접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조심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서 자녀분들이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 이상한 제안을 하고 있다면
절대로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믿을 만한 사람들과 상의해 보세요. 특히 이런 신호들을 주의 깊게 보세요.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라며 재산 정리를 서두르거나 복잡한 서류라며 자세한 설명 없이 서명을 재촉하거나 다른 가족들에게는 비밀로 하자고 하거나 치매나 건강 문제를 핑계로 빨리 처리하자고 하는 경우들 말이에요. 이런 상황들은 모두 위험 신호입니다. 절대로 서두르지 마시고 반드시 제3자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재산 관련 모든 문서는 원본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시고 사본이라도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두세요. 혼자서 모든 걸 관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나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식에게 의존해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재산권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평생 일해서 모은 재산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미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이 계시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이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법적 대응을 검토해 보세요. 사기죄는 친족 관계와 상관없이 성립될 수 있어요. 설령 집을 되찾지 못하더라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싸우세요.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말이에요. 비록 이 사례에서는 집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여러분께 경고할 수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아픈 경험이 여러분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세요. 도장 하나, 서명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신중하고 또 신중하세요. 그리고 절대로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사기는 더욱 교묘하고 치명적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조심하고 경계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그때 왜 조금만 더 의심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아들이니까 무조건 믿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워요.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의심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신중한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재산을,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어르신이 계시다면 외면하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박소영 직원처럼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그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시니어들이 서로 도우며 이런 피해를 막아가야 해요. 정보를 공유하고 경험을 나누고 함께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해요.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서류를 보는 눈이 달라질 거고 가족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 그것만이 제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에요. 제 이름 김순자는 잊으셔도 좋지만 제 이야기만은 절대로 잊지 마세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 이 이야기를 떠올리시고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요청하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고 우리를 도와줄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70세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저처럼 여러분도 언제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우리의 의지와 지혜가 더 중요해요. 오늘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반드시 지켜내세요.
기억하세요. 의심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신중한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의 중요한 서류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가족들과 재산 관리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 의심스러운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말이에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정말 기쁘겠어요. 저는 비록 제 집을 잃었지만 여러분은 꼭 지켜내시길 바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도장 하나가, 서명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신중하세요. 의심하세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여러분의 재산이 잘 보호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